안녕하세요. 외진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입니다. 오늘은 요즘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만들고 있는 딥시크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골목길을 산책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딥시크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딥시크라는 회사가 발표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중국의 4대 기서 중 하나인 봉신연의를 원작으로 한 후지사키 류의 만화 봉신연의에 등장하는 태국만 피규어를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잘 부탁해. 도대체 딥시크가 뭘까요? 일단은 딥시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그 전에 얘기해야 될 게 많거든요. 먼저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중국은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시기에 전체 국가의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한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가적 정책은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국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한 2025년까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을 70조 규모로 키우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한 중국 전체에 2,000개 정도 되는 인공지능 특별학과를 수립하고, 이런 국가적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프라, 그리고 인재와 관련된 그런 입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는 이러한 중국이 갖고 있는 국가적인 어떤 인공지능 전략과 굉장히 잘 맞아서 탄생한 그런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딥시크는 아무래도 창업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그 한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양문봉 씨,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름이 량우펑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중국의 저장대에서 그 수학 그리고 컴퓨터를 공부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국 저장대라고 하면은 뭔가 저장하는 대학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의 이제 저장성에 있는 대학이고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을 가장 많이 쓴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그 연구를 가장 많이 발표한 1위부터 10위까지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11위가 MIT예요. 이 1위부터 10위 중에서 저장대는 당당하게 5위를 차지하고 있고, 논문 발표가 거의 2,500편, 지금으로 치면 한 3,000편이 넘어가는 중국의 인공지능 명문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양문봉 씨가 처음에 창업을 한 거는 인공지능 기업은 아니었어요. 퀸트 투자라고 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성공적으로 늘려주기 위한 투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부수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중국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4인방 중에 한 명이 될 때까지 굉장히 큰 투자를 했었고, 이 시기에 중국 정부와 굉장히 많은 컨택 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보고들에 의하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때 양문봉 씨가 설립했던 투자회사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조직이 그대로 분리돼 나와서 창업한 기업이 바로 딥시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시크와 관련된 연구들은 이제 더 많은 문헌들을 찾아봐야겠지만, 그 기원을 찾아가면 2023년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원래부터 모든 질문에 굉장히 많은 지식과 추론을 생성해주는 그런 범용 LMM을 꿈꿨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딥시크에서 제일 처음에 발표했던 인공지능 모델은 코딩을 되게 잘 해주는 그런 모델이었고요. 딥시크 코더라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발표된 모델들이 이제 딥시크 LMM이라는 것이었고, 지금 저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딥시크 R1과 관련이 있는 딥시크 V 버전은 24년에 들어서 드디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딥시크 V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버전이죠. 딥시크 V3가 발표가 되고, 드디어 올해 1월 달에 저희 모두에게 충격을 준 딥시크
R1이라는 모델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딥시크가 R1이랑 같이 발표한 텍스트 이미지 간에 서로 변환을 해주는, 그러니까 글을 써주면 그림을 그려주고 그림을 넣으면 글로써 그림을 설명해주는 그런 비전 언어 모델인 야누스 프로라는 모델도 사실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발표한 딥시크 R1 논문을 보면 딥시크라는 기업이 R1 논문을 통해서 인공지능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있는 바를 딱 두 가지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화 학습이라는 것을 거대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식 증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증류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딥시크 R1이 학습한 내용을 훨씬 작은 인공지능 모델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본인들이 이제 검증을 했다라는 이 강화학습과 지식 증류, 이 두 가지를 딥시크 R1에서는 큰 기여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이 두 가지 기술적 기여인 강화학습과 지식 증류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강화학습을 LLM의 학습 기법으로 활용하는 건 딥시크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학습과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사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기법들이 제안이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각광받고 있었던 게 강화 학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챗GPT의 다음 버전인 챗GPT5가 나온다면 아마 강화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딥시크 R1의 어떤 미덕을 찾아보자면 이 강화학습을 LMM에 쓸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 기여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딥시크 R1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을 강화학습으로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결정짓는 알고리즘과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그게 최선이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알고리즘,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동작할 때보다 2배 이상의 어떤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딥시크 R1에서는 행동 모델은 그대로 두되 평가하는 모델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를 알아서 뽑는 방법을 써서 전체적인 추론의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GRPO라고 소개하고 있고 딥시크 R1의 강화학습의 핵심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딥시크 R1은 6,710억 개에 달하는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모델입니다. 물론 추론 과정에서는 이 파라미터 중에 약 5% 정도만 활성화, 즉 이용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큰 모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6,710억 개로 학습된 이 내용을 굉장히 작은, 예를 들면은 한 10억 개에서 70억 개 사이 되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모델입니다만은 그런 귀여운 모델에게 내가 학습한 결과를 알려줘서 어찌 보면 커다란 모델이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었던 학습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전수해주는 기법, 저희들이 보통 이거를 지식 증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법을 실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딥시크 R1은 6,710억 개짜리 모델을 QN, 라마 1.3B에서 70B 사이에 있는 작은 모델로 지식 증류를 시킨 모델도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딥시크가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기여라고 본인들은 이제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LLM의 성능을 말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 지식을 평가하고요. 하나는 얼마나 잘 추론해, 이 추론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를 평가할 때 쓰는 방법이 MMLU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방법은 역시 외진골목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사지선다형 문제를 받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풀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것이죠. MMLU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보통 이제 사람의 점수를 89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모델이 굉장히 크고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오픈AI의 GPT-4o 모델 같은 경우는 MMLU 점수가 91점을 넘는 그런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딥시크 R1이 낮습니다. 90.8점 정도를 찍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식의 양에서는 아직까지는 챗 GPT보다 약간 근소하게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추론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이제 수학을 얼마나 잘 푸냐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딥시크 R1은 수학과 관련돼서 두 가지 중요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2024년 미국 수학경시대의 문제를 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수, 기하 등 수학의 각 분야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문제 500개를 뽑아서 만든 매스 500이라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딥시크 R1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던 거는 이 AIME 2024와 매스 500에서 오픈AI의 O1 모델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딥시크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적은 GPU를 투입을 하고 굉장히 적은 훈련 시간과 굉장히 적은 데이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픈AI의 거대 모델보다 더 좋은 추론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AI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딥시크 R1의 충격적인 포인트들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딥시크가 밝히고 있는 GPU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에도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해서 쓰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H800이라는 그런 GPU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요즘에 LMM을 학습하고 운영하는 데 쓰는 GPU는 H100이거든요. 그러면은 H100과 H800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H800은 중국 시장에 미국에서 가하고 있는 중국 시장으로의 반도체 수출과 관련된 규제를 뚫고 중국 시장에 팔기 위하여 만든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게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냐라면 HBM 버전도 H100보다 H800이 한 세대 전 버전이 들어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G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이걸 보통 뭐 데이터 대역폭이라고 얘기하는데 H100의 절반 수준입니다. 바꿔 말하면 H800은 여러 대를 동시에 운영하기에 H100보다 부적절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굉장히 좋은 칩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정밀한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 타입이 H100보다 H800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정밀한 연산이 필요로 하는 의료, 바이오, 이런 쪽에서는 H800이 적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즉, 두 가지. 여러 개를 같이 쓰는데 부적합하고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게 부적합하다. 이 두 가지의 약점을 갖고 있고 다만 강점은 H100 대비 반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시크에서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이렇게 부족한 H800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딥시크가 취한 방법은 H100에서 제공하고 있는 쿠다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쿠다는 GPU가 제공하는 능력을 최대한 편리하게 다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쿠다의 구조를 보면 상위 레벨의 쿠다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위 레벨의
PTX라는 계층이 존재하는데 딥시크에서는 쿠다를 직접 통과한 게 아니라 하위 레벨의 PTX를 직접 접근을 해서 쿠다에서만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연산과 메모리 처리를 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H800의 기능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H800 약 2000장 정도를 이용해서 55일 정도를 훈련을 했다라고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근데 이게 논문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공식적으로 학습에 사용된 시간이라고 적혀 있고, 뒤에 콤마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학습을 위해서 준비한 비용, 연구 개발과 관련된 비용 같은 것들은 모조리 제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딥시크에서 주장하고 있는 550만 불 정도 되는 학습 비용이라는 것이 그 밑에 그 학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양문봉 씨가 딥시크를 만들기 이전 회사에서 H100 전 버전인 A100을 만장을 확보했다라는 보고가 이미 존재하고, 현재도 H100을 5만 장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약간의 음모 이론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딥시크 R1에 대한 훈련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사용된 GPU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앨런 머스크, 그리고 미국에 있는 오픈 AI MS, 심지어 얼마 전 청문회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 같은 분들이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의심이 된다라는 발언을 하셨고, 아마도 미국에서 공식적인 여러 가지 조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국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딥시크 R1을 개발하는데 학습하는 데 들어간 550만 불이라는 것은 어쩌면 허구의 숫자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시크가 논문을 통해서 보여준 강화학습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식 증류를 통해서 거대한 모델이 갖고 있는 성능을 작은 규모의 모델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 노력, 챌린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박수치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딥시크 R1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오픈소스 전략이거든요. 실제로 메타의 얀루크는 딥시크 R1의 승리가 아니라 오픈소스의 승리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딥시크 R1 역시 기존에 수행되어 왔던 다양하게 공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위대한 자산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측면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양문봉 씨가 지금 딥시크 R1을 공개했거든요. 딥시크, 정확히 얘기하면 딥시크 R1 제로, 그리고 딥시크 R1, 그리고 R1 제로와 R1을 학습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 그리고 전체 데이터셋이 아닌 80만 개 정도 되는 학습 샘플, 뭐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진정하게 전부 다 공개한 것이냐? 또 사실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 R1은 뭐 나름 오픈소스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이면에 어떤 딥시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보면, 첫 번째는 인공지능 커뮤니티 내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좋은 홍보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허깅페이스나 깃허브 같은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올라와 있는 인공지능 소스들을 얼마나 많은 인공지능 커뮤니티에 있는 엔지니어들 또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조하고 그것과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내느냐는 어떤 한 기업 또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전체 인공지능 역량으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굉장히 큰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리더십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 오픈소스 전략을 썼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게 누구를 위한 오픈소스 전략이냐라고 보면, 중국 내에서 지금 중국의 AI 전략으로 육성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를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벽한 오픈소스라고 말을 하기가 좀 뭐한 게, 학습된 데이터의 일부 세트만 공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그걸 보통 학습 레시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완전히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달 초에 공개된 미국의 빌 게이츠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폴 앨런이 만든 비영리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AI2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는데,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딥시크와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4,500억 개짜리의 툴루3라는 모델을 공개를 하는데, 사실은 툴루3 같은 공개가 진정한 오픈소스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 레시피와 전체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했던 모든 데이터가 특별한 라이센스 제한 없이 완전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딥시크 R1에서 학습을 할 때 사용된 데이터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집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오픈 AI의 챗GPT 같은 걸 이용해서 학습한 데이터는 얼마나 섞여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오픈소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같이 LLM이 자국 내에서 서비스 되기 위해서 제공되어야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추론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데이터로 학습이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투명하게 대답을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몇 개 국가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딥시크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지금 난황을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딥시크가 만든 그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현상과 관련된 이 골목대장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딥시크 현상을 보면서 제일 먼저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요즘에는 다들 무협지 안 읽으시죠? 제가 되게 무협지 매니아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중국 작가가 쓴 무협지들을 보면 주인공이 굉장히 막 극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그 상황에서 절대무공을 터득하는 막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약간 쾌감을 주는 스토리텔링 구조인데, 뭐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려고 열심히 무술을 배워서 적을 찾아갔는데 제가 한쪽 발이 잘렸는데 한쪽 팔로만 쓸 수 있는 독보적인 무공을 익혀가지고 나중에 원수를 갚는다든지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악의 환경이 그 환경 내에 있는 사람의 성장을 더 촉진시키는 뭐 이런 식의 반전 드라마 같은 것들을 굳이 무협지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딥시크 R1이라는 걸 통해서 중국 정부가 발표하고 싶었던 스토리텔링 구조가 왠지 전통적인 무협소설이랑 좀 맞는? 그게 약간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이본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 포춘이랑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이 제이본의 역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역설이니까 기대했던 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뭐 이런 겁니다. 옛날에 경제학자가 이렇게 쓱 보니까 석탄을 조금만 태워도 많이 태운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더니, 이 사람이 기대한 건 그러면 석탄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였거든요. 뭐 환경적인 이슈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조금만 태워도 온 방안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석탄을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석탄의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제이본의 역설을 요 딥시크 R1에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H800을 써도 LMM을 만들 수 있어? 그럼 전부 다 H800을 삽니다. 그러면 H800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지금 H100에서 일어난 똑같은 현상이 위치만 바꿔서 또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핵심은 뭐냐 하면은 비슷한 종류의 현상이 무대를 바꿔서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은 뭐 주가가 2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야 이제 더 이상 고성능 칩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냐?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더 비싼 칩 말고 저렴한 칩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도 누군가가 열어줬다는 거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칩 가격이 하락한 거는 어쩌면 그동안 사회와 시장이 부여했던 엔비디아에 대한 굉장히 높은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고 싶어 하는데 딥시크 R이 뺨을 쳐준 격,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딥시크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지 아니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와 인공지능 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아슬아슬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통하고 하나의 작은 물결을 일으킨 건지는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라멘은 우리한테 되게 필요하잖아요. 라멘 없는 삶은 좀 이상하니까. 근데 이 누구나 라멘집을 창업하기에는 라멘집을 창업하는 비용이 비싸다고 가정을 해보죠. 끓이기 위한 냄비라든지 그거를 조리하는 기구, 싱크대 뭐 이런 걸 장만하는 비용, 그리고 좋은 육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거를 준비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쌌다. 그래서 아무나 창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딥 라면 뭐 이런 기술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고 싼 비용으로 라면도 끓일 수 있고 조리도 할 수 있고 세척도 할 수 있고 육수도 뭐 한 10분의 1만 끓였는데 얼추 비스무리한 맛이 난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라면집을 창업할 것이냐 라는 게 저는 여기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면집은 싼 조리기구로 많이 만든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맛있어야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리기구가 무엇이고 이거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라멘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게 결국은 라면 산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객에게 전달할 서비스가 뭔지가 중요한 거지, 고객에게 전달할 서비스를 만드는 도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고객은 무슨 냄비로 끓인 라면인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라멘집 창업에 도전할 거니까 정말 맛있는 라면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심화될 거니까 결국은 라면집 창업하는 건 여전히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제 이번에 역설이 딥시크를 보면서 떠오르는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다음 인공지능의 발전 행보로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AGI가 있습니다. AGI는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한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AGI를 만들려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AGI는 거대한 인공지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 인프라도 필요할 것이고, AGI를 위한 학습 데이터도 준비를 해야 하고, 강화학습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또 이제 아주 영리한 그런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이 돼야 될 텐데, 딥시크 R1이 이런 AGI 시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인공지능 흐름에서 본다면 두 가지 정도 되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굉장히 다들 LLM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정체된 행보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학습은 이제 답이 아닌 것 같다. 추론에 눈을 돌려야 된다. 그럼 추론을 어떻게 잘하면 되느냐, 뭐 전력을 낮춰야 되느냐, 뭐 이런 약간 좀 답답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할 리서치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번에 딥시크 R1이 영리한 강화학습 사용법과 지식 증류의 응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가능성을 좀 북돋아준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저비용이라는 걸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더 많아질 테니까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시장은 굉장히 큰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데 뛰어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더 맛있는 라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더 늘어날 것 같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기 위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을 진작시키는 효과를 딥시크 R1은 분명히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되느냐. 굉장히 이거에 대한 많은 전문가 분들의 좋은 고견들이 지금 이미 모아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관련된 토론이 이미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걸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의견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중국, 미국이 해온 인공지능과 관련된 발전상을 우리는 벤치마킹을 하되 그걸 흉내내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1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의 개발과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역량이 자본의 싸움으로 치닫는 상황은 절대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총 예산이 약 25조 정도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위해서 거대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그 예산만 700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절대로 머니 싸움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뭐 그런 대사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아니, 절대 우리가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시장의 경쟁 구도를 가져오는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K-팝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제조도 있고 조선도 있고, 그리고 뭐 의류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우리만의 고유한 양질의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산업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굉장히 특화된 인공지능을 빨리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응용적 분야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 개발에 있으면 도움이 되는 기술들, 뭐 대표적으로 뭐 학습을 빠르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인공지능의 개발 전 단계에 걸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지,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어떤 나라들도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는 제품군을 만들어내는 산업,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시장 전략 또는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영역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라면집이 창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뭐 이런 반찬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모든 라면집에서 꼭 같이 팔고 싶은 그 무엇인가, 뭐 만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딥시크 R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모든 정보는 확실히 팩트가 체크될 때까지 너무 좌지우지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멈추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꼭 같은 걸로만 경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아크릴에 딥시크를 활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없습니다. 딥시크가 R1이 혹시 써보셨나요? 만약에 딥시크 R1에서 조나단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조나단을 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딥시크 R1을 제가 고객들에게 권유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천안문 사태 같은 걸 물어보면 영어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회피하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물어봐도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제 중에 사회주의 가치 실현이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데이터만 학습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그 가치와 관계없는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지식들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한글로 물어보면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곧 그것도 막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데이터의 사회주의적 가치 부합 여부보다 더 성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못 알아듣는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를 좀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큰 문제인데 2023년까지 학습된 내용으로밖에 아직은 대답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뭔가를 찾아주고 이런 거를 아직 잘 못해요. 이건 뭐 나중에 개선이 된다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질문이 검열이 된다라는 그런 걸 알고 있는 인공지능을 누군가에게 추천해 주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딥시크 R1에 대해서 씩씩대면서 걷다 보니 어느덧 골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산책한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딥시크 R1은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저한테는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갖고 있는 전략과 욕망, 그리고 중국의 그런 욕망을 굉장히 극한 상황으로 몰아내면서 더욱 가속화한 미국의 현재 정책, 이 모든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는 또 하나의 통찰이 됐고, 세 번째는 올바른 정보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하루하루 인식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는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딥시크 R1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외진골목에서 계속 주목하면서 저희들이 또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여러분들께 산책을 가자고 조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진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얘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